안녕하세요. 노길강 교수입니다. 오늘은 1주차 수업입니다. 먼저 이번 수업에서는 제1장 재무회계의 의의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그 내용들을 보시기 전에 우리 교재의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뼈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각 장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제목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장, 각 장,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하셔야지만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진도만 쭉 나가는 수업을 듣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때 배웠을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T 계정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차변에는 자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되어 있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수업을 잘 들었다면 별 무리 없이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목차를 보시면 일단 1장과 2장은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장까지. 자, 그 다음 4장부터 재고자산부터 시작해서 제 9장까지가 자산입니다. 자산이고요. 그 다음 부채가 10장, 11장, 나머지가 자본.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산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부채와 자본은 내용이 조금 적다. 물론 뒤에 중급회계 2권, 책 2권에 가시면은 또 특수한 회계에 대한 이야기들 다루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회사에서는 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개정 과목 하나하나 다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부채나 자본 같은 경우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그 필요한 회계 처리만 배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제 1장 부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은 재무회계의 의의와 환경이고요.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도입부 부분을 하나씩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회계의 의의와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내용만 보시면 돼요. 위에 사회적 동물이고 무슨 동물이고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인간은 경제 활동을 수행한다 라는 거죠. 경제 활동을 수행한다.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제학 원론을 들으시면 경제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희소한 자원, 많지 않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이게 바로 경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회계잖아요. 회계다 보니까 이익의 극대화, 이런 표현, 특히 이익이라는 말, 이 키워드가 우리 회계적인 마인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시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나온 사장들 전부 다 뭐 때문에 그 가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은 이익이죠.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아요, 가게가.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가스 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경제 활동인데, 자, 우선 여기서 이익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회계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그것을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배우기 때문에 수익이란 단어와 이익이란 단어의 차이점 정도는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 이익은 남은 돈입니다. 결국은 번 돈이 많은 것도 좋겠지만 이익의 극대화가 제일 중요한데 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회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그럼 그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익을 높여야 되고 그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회계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뭐 회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경영학과잖아요. 경영학과 학생들이 뭘 하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다닙니까?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뭐 돈을 어떻게 예산을 짜고 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높인다든지 혹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한 거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서 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사결정이란 것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뭐 돈가스 가게를 한다. 그러면 어떤 돼지를 내가 사올 건지, 어느 산을 사올 건지, 혹은 뭐 빵가루는 어떤 식으로 사올 건지, 뭐 이런 것 등등. 주방은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러한 결정 방법을 비교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의사결정을 평가하는 기준. 나는 이 의사결정을 할 거야. 그럼 어떤 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 기준을 보시면 먼저 기대 수익과 위험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기대 수익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미래 캐시플로우, 미래에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써 미래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런데 또 위험도 내가 돈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기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 나중에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면 혹은 뭐 계절성 물건을 판다든지 혹은 뭐 지금처럼 코로나 사건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오면은 기대 수익이 내 기대만큼 오지 않아요.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의 변동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위험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에는 뭐 영업 위험, 재무 위험, 운영 위험, 전략 위험 등이 있다. 자, 우선 영업 위험은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인데 뭐 그런 것들은 내가 영업을 잘 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위험을 보통 말할 수 있는 거고 재무 위험의 경우는 내가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럼 그 이자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내가 1차 은행, 2차 은행, 3차 은행 이런 식으로 어디서 돈을 빌려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위험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운영 위험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전략 위험은 내가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생기는 뭐 그런 위험인데 우선은 이 위험들이 하나하나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제 회계를 배우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떻게 추정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영업위험과 재무위험이라는 것 이것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영업위험은 우리 회사의 매출 그리고 뭐 매출 원가 등을 보면서 지금 우리 회사의 상황 이거 앞으로는 더 팔리겠다 더 팔리지 않겠다 뭐 그런 것들도 영업위험에 볼 수 있겠고 재무위험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금을 끌어다 와서 쓰는 데 있어서 생기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될까 혹은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뭐 그걸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기대 수익과 위험이라는 게 바로 의사결정의 그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를 반영하는 정보를 우리는 재무정보라는 표현을 쓴다. 지금은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제가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재무정보는 대부분 회계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회계정보라는 건 나중에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이거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이용자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라는 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정보이용자 그리고 유용한 정보 이 키워드를 먼저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별표 치는 부분은 중요한 거다. 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 등을 측정해서 그 다음에 장부에 기록한 다음에 보고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정보 시스템이란 말은 이제 최근에 생긴 말이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고할 때 장부들을 일일이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면 지금은 시스템에다가 다 넣어서 이제 클릭만 딱 하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최근에 핫한 트렌드인 뭐 코딩 같은 것들도 요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먼저 기업 활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일정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다. 요거는 보통 그런 거죠. 분기하는 거예요. 분기할 때 보면은 상품을 매입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이제 측정이라는 걸 하죠. 측정은 얼마 주고 샀냐, 얼마 주고 팔았냐. 그리고 건물을 사더라도 이 건물 얼마 주고 샀는지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을 해서 장부에다가 쓰고 나중에는 재무보고라는 것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 회계정보 시스템의 과정을 거치면 회계정보라는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정보, 회계정보는 FS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가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요. 이 정보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들은 이제 그 재무제표를 다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정보 이용자가 그러면 누구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셔야 되겠죠. 우선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금 배웠었던 걸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복습해 보자면, 이제 회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키워드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먼저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 다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먼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정보 이용자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 제가 이 지금 판사해주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잘 외우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셔야 습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그럼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회사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투자자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 거래처, 그 다음에 정부기관, 그리고 뭐 NG 언론기관 등이 있는데, 이 종업원은 좀 애매한 게 종업원은 또 내부 정보 이용자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 종업원이 왜 외부에 있을까? 이거를 지금은 아시는 것보다 제가 체크한 거 세 가지만, 투자자, 거래처, 정부기관도 이 세 개, 일단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다. 이거 종업원은 외부 정보 이용자일 수도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 막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 너무 따지면서 하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주주가 있고 채권자가 있잖아요. 주주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주들에게 돈을 투자받고 그 돈들은 자본에 들어가고, 그다음 채권자들은 우리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혹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준 사람,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뜻하고, 이거는 이제 부채 쪽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 거래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그 회사로부터 뭐 원자재 같은 것들을 사오거나, 그래서 서로 사고 파는 뭐 그런 관계고. 정부기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세청입니다. 이 국세청이 좀 많은 관련이 있고,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국세청에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법인세법을 배우게 된다면 회계와 세법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또 아셔야 될 그때가 오실 거예요. 자, 이처럼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중급회계 있죠? 이 내용은 재무회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에서 이제 배우는 거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며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렇게 다 배우는 거죠. 일단 중급회계 수업에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법 위주로 배울 거예요. 이게 회계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 하는데, 그 국제회계 기준을 보시면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가 다 쓰여져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을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지를 배울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분석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회계를 배우는 사실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재무제표 분석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매 단원이 이제 끝나면 그것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직접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내부 정보 이용자는 여기서는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리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어느 정도, 회계 기준이 재무회계거든요. 재무회계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혹은 원가회계를 배우게 되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 좋으실 거고, 관리회계 분야 또한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원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보통은 이제 원가회계라고 하고요. 원가회계.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거죠. 그 보통 이렇게 원가회계, 관리회계를 따로 배웁니다. 원가회계, 관리 따로 배우고 합쳐서 원가관리회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방금까지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게, 회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정보 이용자,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문장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회계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회계는 뭐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대답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기업의 언어이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한국어, 영어 뭐 이런 말처럼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건 이제 사람들의 언어잖아요. 사람들의 언어. 그게 이제 사람들의 랭귀지고, 그 다음에 기업의 랭귀지는 회계입니다. 이게 국제회계 기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세계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시킨 나라들이 있겠죠. 그럼 그 나라들은 전부 다 보고서, 재무제표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어로 국제회계 기준을 배운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보시면 뭐 영어로 바뀌어 있겠죠. 영어로 바뀌어 있지만 큰 틀, 구성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계를 배우고 잘 안다면 뭐 이제부터는 해외의 재무제표도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다. 물론 미국 회계 기준이 있어요. 미국 회계 기준은 국제 회계 기준과는 약간 다르지만 사실 회계라는 게 뿌리는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은데 세부적인 내용들만 국제 회계 기준과 미국 회계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이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차트 같은 것도 잘 볼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재료, 뉴스 같은 것도 아셔야 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회계를 가르치는 교수다 보니까 재무제표도 좀 잘 볼 줄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볼 줄 알려면 예를 들어 애플이나 뭐 이런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아시려면은 회계를 배워두시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언어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언어를 배울 때 보시면 문법, 단어, 그다음에 뭐 독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법, 단어, 뭐 독해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게 이제 회계로 가게 되면 문법은 뭐 거래 판료소라든지 이건 회계 원리 때 배우셨을 거예요. 요 혹은 뭐 회계 기준,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장부를 작성하니까 회계 기준이라 되는 거고 단어 같은 경우는 뭐 계정 과목 정도가 되겠죠. 계정 과목 이름. 근데 계정 과목도 처음에는 이제 외워야 된다, 외우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계정 과목은 좀 외우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미리 외워두면 나중에 좋은 것처럼 혹은 예전에 군대를 가면 선임들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군생활이 편하니까. 그런 것처럼 회계도 기본적인 계정 과목들은 좀 외워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분계 같은 거 할 때도 좀 막 힘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분계는 좀 외우고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문법에 맞춰서 거래 판료수에 맞춰서 단어인 계정 과목들을 조합해서 분계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뭐 회계사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공사나 분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초적인 분계는 할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기초적인 걸 할 줄 알면서 이제 회계를 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분계 내용만 보면 바로 딱딱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대도 안 하게 분계 아예 하지도 않고 나중에 그냥 분계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전산회계 자격증 아시죠? 그 자격증에서 나오는 뭐 한 전산회계 1급 정도 수준의 분계 정도는 좀 외우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마스터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할 줄 알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 독해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이 개인적으로는 회계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제가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회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재무제표 분석 정도 할 줄 알아야죠. 그냥 수업 때 알려주는 거 문제만 열심히 풀고 뭐 시험에 나오는 거 풀고 한 게 뭐 크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것도 잘 풀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이제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재무제표를 딱 주면서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무슨 비율이고 무슨 비율이네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회사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건 좀 문제가 있겠네요. 까지 분석이 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명색이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 전문가를 지금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가 기업의 언어이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코딩이라는 게 있죠. 요새 파이썬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는 사람의 언어, 그리고 기업의 언어는 회계, 그 다음에 기계의 언어가 코딩이거든요. 기계의 언어가 코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접목이 돼서 엮이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은 회계사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회계 그 처리, 분계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계들이 자동화로 돼서 대체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코딩을 좀 배워서 기업 재무제표를 엑셀로 다운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짠 코딩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회계사 시험도 앞으로는 이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정보도 있고요. 미국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 트렌드는 코딩과 관련돼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신다면 저는 코딩도 같이 공부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 회계의 언어, 기업의 언어이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특히 어디에서 좀 보게 되냐면 현금 흐름표에서 좀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현금 흐름표에서. 왜냐하면 회계 기준상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투자, 재무 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나누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배울 거고 우선 영업 활동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동, 투자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고정 자산을 산다든지 고정 자산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 재무 활동은 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그 돈을 운용하느냐 뭐 그런 내용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업, 회사가 주로 하는 경제 활동의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